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즉시 발효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상호 관세 25%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주장했지만 교육 상대국은 물론이고 미국 역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관들이 철통 보안 속에 결정문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은 삼엄한 진공 상태가 됐는데요. 대통령실은 선고를 차분하게 기다린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전 세계 교육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지목했는데 한국의 상호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을 정한 가운데 마지막까지 결정문 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서로에게 승복을 요구하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 탄핵 찬반 단체들이 선고 당일 총력전을 예고해 수십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선고 직후 충돌 사태에 대비해 경찰력을 총동원합니다. 4.2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기존 보수 텃밭 지역에서 잇따라 승리했습니다. 여권은 경북 지역을 사수하는 데 그쳐 탄핵 정국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간밤에 들어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 상호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진행한 발표에서 전 세계 교육 국가에 대해 기본 관세 10%와 함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새로운 관세가 경제적인 독립의 선언이라면서 10% 기본 관세는 현지 시간 4월 5일 0시 1분에 발효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3일 0시부터 발효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철광과 알루미늄 25% 관세에 이어서 상호 관세까지 발효되면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지난해 557억 달러, 우리 돈으로 81조 원 규모의 사상 최대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해서 미국의 8번째 무역 적자국인 우리나라 역시 이번 상호 관세 부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요. 미국 역시 이런 타격에서 벗어나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발 관세 우려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직관하기 위해서 방청을 신청한 시민들이 접수 시작 하루 만에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전직 대통령 때 경쟁률을 훌쩍 넘겨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역사적 장면을 직접 보려는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헌재 대심 판정 좌석 104개 가운데 선고 당일 일반 시민을 위해 마련된 몫은 모두 20석. 헌재 홈페이지에는 방청권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직후부터 수만 명이 몰렸고 한때 신청 페이지 접속 대기자만 8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오후 6시 기준으로 7만 5천 명이 신청했는데 최종 경쟁률은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당시 방청 신청 경쟁률 21대 1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795대 1의 경쟁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하루 전날 오후 5시에 신청을 마감한 뒤 곧바로 전자추첨을 진행하고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당첨 여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하는 방식은 청사 안전과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시나리오 역시 관심사입니다.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 결론이 나올 경우에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데요.
파면되면 즉시 관저를 비워야 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은 이의 제기 절차가 없어 주문 선고 시점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헌재의 기각 결정 후 곧바로 청와대에 출근해参모들과 오찬을 하며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소추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각종 권한도 모두 회복됩니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면 곧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헌재는 결정문 첫 장에 11시 21분이라는 선고 시각까지 적으며 파면 시각을 못 박았습니다. 당시 관저에서 선고 생중계를 지켜봤던 박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 이후 곧바로 이사 준비에 나섰고 사흘 만에 삼성동 사저로 복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지금의 한남동 관저를 비워야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5년 동안 공직 취업도 제한됩니다. 또 형사상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공소장에서 빠졌던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분간 사면이나 복권도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형법상 자격을 회복하더라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받지 못할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경찰이 헌재 앞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잠시 뒤부터는 비상근무 체제에도 돌입해 선고 당일인 내일까지 경찰 만여 명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헌법재판소 앞입니다. 네, 아직 해도 뜨지 않고 많이 어두운데 헌재 앞에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곳 헌재 앞은 경찰차 200여 대에 달하는 차량으로 막혀서 완전히 차단된 모습입니다. 일반인은 통행은 물론 일반 차량도 전혀 통행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이른 새벽에도 경찰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선고를 하루 앞두고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정해지자 예고했던 대로 헌재 주변 진공화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이 헌재 정문 앞에 돗자리를 깔고 1인 시위를 벌이는 일부 시민들도 이 구역 바깥으로 나가도록 유도해 왔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이들까지 모두 헌재 앞을 떠나면서 지금 헌재 주변은 진공화 작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어제 통제 범위를 헌재 반경 100m에서 150m로 넓혔는데 선고 하루 전인 오늘은 통제선을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잠시 뒤 9시부터는 경찰이 비상근무 체제인 을호 비상에도 돌입하는데요. 을호 비상이 내려지면 모든 경찰력의 절반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 기동대 50개 부대 약 3천여 명이 배치된 걸로 알려졌는데 선고 당일인 내일은 가능한 모든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14,000여 명까지 경력을 늘려갈 방침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니까 헌재 주변에 그런 팽팽한 긴장감 같은 것들이 느껴집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측 집회, 어젯밤에도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어젯밤 9시쯤까지 이곳 안국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내일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측은 안국역 1번 출구 근처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습니다. 헌재를 향해 탄핵 심판을 기각 또는 각하하고 윤 대통령을 즉각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탄핵 찬반 집회로 인해 율곡터널부터 안국 사거리까지 양방향 도로 통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일부 출구도 폐쇄되는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폐쇄 출구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선고 당일에는 첫 차부터 안국역을 폐쇄하고 무정차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정치권 분위기도 살펴보죠. 여당은 기각, 대통령 복귀를 한 목소리로 외치면서 결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혈 사태를 언급한 데에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겁박하는 반헌법적인 망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 탄핵안 기각을 바라는 게 당론이라고 말합니다. 경제와 외교, 안보가 흔들리는 상황을 다잡기 위해선 대통령의 복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통령 복귀 시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기각에 대비한 테러 사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유혈 사태까지 거론하는 것은 내란 행위의 다름 아닙니다.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서 멈춰선 국정을 재정비하고 민생을 돌봐야 할 것입니다. 또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계속 막아내야 한다며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지지층 결집용 발언이란 해석도 나왔지만 탄핵 인용을 염두에 두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원들과 함께 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당내에선 여전히 헌법재판관의 탄핵 인용 의견이 정족수에 못 미친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원내 관계자는 YTN에 아무리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한다지만 절차적 흠결과 진술 신빙성을 생각하면 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초선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오히려 헌재의 부담은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을 파면하기까지 하면 사법기관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선다는 비판이 따르지 않겠느냐는 취지입니다. 5대 3이던 구도 관측이 4대 4 기각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야당의 때법식 탄핵을 인용한다면 정치적 공세에 의해 언제든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이번 주는 국회 근처에 비상 대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의 기사회생 복귀든 아님 파면이든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한 투쟁 동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합당한 결론을 내리길 기대한다면서 거듭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헌재를 향한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이른바 로우키 전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된 뒤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이재명 대표.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선고일이 정해진 건 다행이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합당한 판정을 내릴 거라 믿는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즉 파면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그리고 실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최고위원들은 만약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곧장 2차 계엄을 선포할 거라며 파면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2차 계엄은 윤석열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인 셈입니다. 윤석열의 복귀가 계엄 면허증 발급이나 마찬가지라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당내 의원들에게 헌법재판관을 향한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당 일각에서 헌재가 의도적으로 선고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 나왔는데 이제 선고일이 정해진 만큼 최대한 헌재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또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만남 뒤 13일 만에 민생경제 행보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지는 상황을 맞이하고 보니까 참으로 큰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소속 의원 전원에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신뢰를 강조하며 헌재를 향해 잇따라 유화적인 메시지를 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는 111일 만에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 기간 윤 대통령의 구속과 석방이 이어지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 정지되는 등 전국은 요동쳤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탄핵소추 이후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차례 표결 끝에 국회에서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헌법재판소로 접수되면서 탄핵 심판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 검찰 특수통과 판사 출신 등으로 꾸려진 대통령 측 변호인단, 그리고 전직 헌법재판관을 필두로 구성된 국회 측 변호인단이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지금부터 2024 헌납할 대통령 탄핵 사건에 관한 제1차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6명으로 시작한 심판. 나머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권한대행에 오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명만을 임명한 건 또 하나의 변수로 꼽힙니다.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권 논란 속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이후 변론 기일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출석하면서 온 국민적 관심이 쏠렸습니다. 2달에 걸쳐 진행된 법정 공방. 마지막까지 계엄의 정당성과 불법을 다투는 논리들은 양측 모두 한 차례도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 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방송과 신문은 물론 유튜브로 더 생생하게 전해졌던 탄핵 심판 111일. 윤 대통령의 구속과 구속 취소. 법정에 이어 광장에서도 탄핵 찬반 양측이 대치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주목받는 선고날이 될 전망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 테러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헌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는데요. 국회 본회의에선 탄핵안의 배경이 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이 나와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이젠 표결 절차만 남게 됐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 표결 대신 조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188인으로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밖으로는 AI와 관세전쟁, 안으로는 민생경제 위기가 엄중한 시기에 탄핵을 꺼낸 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테러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이미 권한대행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앞둔 상황에서 분풀이 보복용 탄핵 아니냐는 겁니다. 민생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즉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해야 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와 최 부총리가 국회목 헌법재판관을 진작에 임명했다면 탄핵 심판은 이미 끝났을 거라고 응수했습니다. 특히 선고기일이 정해지며 구인체제 선고가 불발된 만큼 한 총리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탄핵 심판을 방해한 혐의가 확정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적 의무 미희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본회의에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찬성 토론 중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마 후보자는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비난해 여야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헌법은 우리가 통과해온 피와 눈물로 만든 민주주의 결실이자 헌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본 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이른바 쌍탄핵 강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물론 여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든 직무에 복귀하든
탄핵안의 실효성은 없다는 반론도 적잖은 상황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간밤에 들어온 주요 뉴스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호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진행한 발표에서 전 세계 교역 국가에 대해 기본 관세 10%와 함께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유발하는 최악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설명하면서 한국과 일본같이 이런 나라들이 부과하는 모두 무역 제한이 최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무역 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34%, 유럽연합은 20%, 베트남은 46%, 일본에 대해서는 24%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현지 시간 4월 3일 0시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25% 관세에 이어 상호 관세까지 발효되면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지난해 557억 달러, 우리 돈으로 81조 원 규모의 사상 최대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해 미국의 8번째 무역 적자국인 우리나라도 이번 상호 관세 부과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결정문을 다듬고 있습니다. 재판관뿐 아니라 헌재 직원들도 외부 접촉을 피하며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결정문을 다듬고 있습니다. 사실상 판결 절차를 마친 만큼 재판관들이 결정문의 세부적인 문구를 보완하고 서명하는 절차만 남은 셈입니다. 만약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이 있다면 해당 재판관이 법정 의견 초안을 바탕으로 직접 의견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 선고 당일 낭독할 결정문과 보도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지 막판까지 꼼꼼히 확인할 전망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다만 공식적으로는 선고 직전까지 심리가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사흘 앞둔 시점에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나 탄핵 기각, 각하 등 결론이 정해진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은 어느 때보다 보안 유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판관과 직원은 창문 커튼을 내리고 구내식당이나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등 외부인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8명의 전담 경호 인력이 늘어나는 등 신변 보호 수중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재판관들의 출근길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출근길에 오른 재판관들의 표정에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경찰은 본격적으로 경비를 강화하면서 헌재 인근 150m까지 통제 구역을 넓혔습니다. 기동대 버스로 겹겹이 차벽을 세우고 또 시민과 차량의 통행도 제한하면서 헌재 앞을 사실상 진공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경찰이 도로를 막아서고 차벽 트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헌재 주변 통제 구역을 기존 반경 100m에서 150m로 넓혀 차단선을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탄핵 찬성 측 집회가 열리는 안국역 6번 출구부터 종로소방서 인근까지 율곡로 일대가 통제됐고 헌재 인근 제동초등학교부터 탄핵 반대 측 집회가 열리는 낙원상가 인근까지 통제됐는데 이 구역 안은 사실상 진공 상태가 됐습니다. 헌재로 향하는 길목에서는 경찰관들이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집회 시위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도 예외는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 앞 도로에는 양옆으로 경찰 기동대 버스가 차벽을 이루고 있는데요. 일반 차량들의 통행도 제한되며 200m쯤 되는 도로가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경찰은 선고기일 하루 전인 오늘은 통제선을 더 확대할 거라며
탄핵 찬반 양측의 완충지대를 위한 차단선도 설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 일대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근 문화시설에서는 선고기일이 공지된 날부터 오는 7일까지 휴관한다는 안내문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근처 제동초등학교도 경계태세 강화와 학생들 안전을 고려해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심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일부 재판관의 정치적인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헌재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선고가 다가오면서 지도부 차원의 압박은 자제했는데 심판 결과에 따라 당의 운명은 기로에 섰다는 관측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으로도 편파적이라며 헌재의 비판의 화살을 집중했습니다. 감사원장과 법무부 장관 등 야당의 무차별 탄핵이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며 이들부터 판단하는 대신 유독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만 속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무차별적인 연쇄 탄핵으로 대한민국 범죄비리 감사와 수사를 70일 넘게 방해했고 헌재는 여기에 동조한 것입니다. 대통령 측 증인과 증거 신청을 대거 기각하고 검찰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졸속 재판 비판을 자처했다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일부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으며 공정성 논란을 키웠는데 특히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공격에 공을 들였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 소추인인 이재명 대표의 절친이라면 헌재 소장 대행으로서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습니까? 당 지도부도 국회를 떠나 헌재를 3차례나 항의 방문하며 헌재 흔들기에 주력했습니다. 당 공식 논평에선 문 대행이 미성년자 음란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무리하게 제기했는데 조작된 내용으로 드러나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사실관계 점검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으면 그 부분은 저희 당에서 국민들께 사과드릴 부분이고요. 당내에선 친윤계 중진을 필두로 한 탄핵 반대파 공세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발의 요건 100명을 채우지 못했지만 문영배 대행 탄핵을 시도했고 헌재 앞 릴레이 시위 등 장외 압박도 계속됐습니다. 국회 재의결을 거쳐서 다시 탄핵 소추를 하든지 아니면 각하시켜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대한민국 법 질서를 지키는 길입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과 석방에 이어 탄핵 심판 선고까지 눈앞으로 다가오자 헌재를 향한 지도부 기류는 달라졌습니다. 직접 비판은 자제하며 당 차원의 장외 투쟁 요구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재 판단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도 거듭 밝혔는데 자칫 선고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지도부가 여전히 개별 의원의 장외 투쟁을 방임하며 사실상 당의 강경 흐름에 눈감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된 석 달여간 헌재를 겨냥한 여당의 공세는 지지층을 결집하기엔 주요했지만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중도 확장엔 큰 걸림돌이 될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해온 더불어민주당도 하루 앞으로 다가온 헌법재판소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 고비 속에서도 사실상 조기 대선 채비를 이어왔던 이재명 대표는 대권 재도전의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민주당은 대선 언급 자체를 피해왔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위기 국면이 진행 중이고 오로지 이 위기 국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후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흑묘 백묘론에 이어 중도 보수론까지 꺼내며 변신에 나선 이 대표의 행보는 사실상 대선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외교안보에서 안정적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고
동시에 어떤 민생 정책이든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함을 부각하며 외연 확장을 노렸다는 겁니다. 세상이란 흑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진보적 정책을 기본적으로 깔고 보수적 정책도 필요하면 하는 거죠. 조기 대선 시 치열한 진영 대결이 예상되는 만큼 내란 종식을 고리로 한 야권 공조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고배를 마신 지난 대선 패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야 5당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확실하게 피소추인 윤석열의 파면 결정할 것을 공동으로 촉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대표는 비이재명계 인사와 잇따라 만나며 당내 통합 행보도 이어왔습니다. 비록 비명계가 검찰과 내통했다는 이 대표 발언이 찬물을 끼얹긴 했지만 윤 대통령 석방이 오히려 민주당을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파면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파멸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표 대선 가도의 중대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사법 리스크도 일단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가 2심에서 아예 무죄로 뒤집히며 출마 불가 위기를 넘긴 겁니다.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 조기 대선의 걸림돌은 그렇죠. 상당 부분 제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종 판결의 열쇠를 쥔 대법원이 언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가 변수로 남았습니다.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주었습니다.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또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를 둘러싼 논란 역시 아직은 살아있는 불씨입니다. 나머지 5개 재판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거기서 무죄를 다 받으면 그때 출마하시라. 이제 탄핵 정국이 마침표만 남겨둔 가운데 민주당과 이 대표가 헌재 선고 직후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 운명의 날은 바로 내일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서 탄핵 심판 선고까지 역사에 기록될 넉 달을 이문석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의결해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국회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했고 두 번째 표결에서 가결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란죄 수사는 논란 속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맡았지만 윤 대통령은 수사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두 번째 영장 집행 시도 만에 첫 현직 대통령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고 구속영장도 발부했습니다. 이에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폭도로 변해서 경찰을 폭행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며칠 뒤 국민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정에 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11차례 변론 기일 중 8차례 직접 출석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때보다 12배 긴 1시간 7분짜리 최후 진술도 남겼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비상계엄부터 탄핵 심판 선고까지 편치 못했던 넉 달. 모두가 숨죽여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자, 간밤에 들어온 소식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25%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고 미국산 쌀에도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중희 특파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각 나라별로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며 한국에 대한 관세율도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50%라며 여기에 절반인 25%를 한국에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낮은 24%고 중국은 34%, 유럽연합 20%, 베트남은 46%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적으로 10% 알파로 설계됐습니다. 모든 국가를 상대로 10% 관세를 부과하고 최악의 위반국 60여 개 나라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더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한국도 이른바 최악의 위반국에 들어가 기본관세 10%에 추가관세 25%를 더해 35%가 매겨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이 기본관세에 상호관세를 더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아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은 FTA로 관세가 거의 없지만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추가 관세율을 매긴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관세 발효 시점은 기본관세인 10%는 4월 5일 0시부터고 국가별 추가 관세는 4월 9일 0시부터입니다. 네, 이번에 상호관세 발표를 들어오면은 한국에 대한 언급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미국을 얼마나 차별적으로 대하는지 언급하면서 한국을 몇 차례 지목했습니다. 한국, 일본 등이 거대한 무역 장벽을 쌓아 한국 내에서는 자동차 81%가 한국산이고 일본에선 94%가 일본산이라고 불만을 나타낸 겁니다. 반면 토요타는 미국에 자동차 100만 대를 팔고 있다며 불공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쌀 관세도 문제 삼았습니다. 일본은 700%, 한국은 50%에서 최대 513%까지 다양한 관세를 부과한다며 그들은 우리가 쌀을 판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앞선 사전 브리핑에서도 미국 고위당국자는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최혜국 관세를 기준으로 미국은 3.5% 관세인데 한국은 13%라는 겁니다. 네, 미국 내에서는 이미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죠. 네, 우선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관세가 물가를 끌어올릴 거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미국 가정의 지출이 연간 700만 원은 더 늘어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t is estimated that the average American family will pay more than $5,000 out of their pocket to pay for these tariffs. 미국 경제학자들도 트럼프 관세로 1조 달러의 세수가 확보될 거라는 백악관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기껏해야 연간 600억 달러 수준일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관세로 물가가 오를 거라는 예상을 잇따라 내놓으며 대표적으로 자동차 가격은 평균 13% 넘게 오를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을 걸고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막겠다고 공언해왔죠. 결국 거부권이 행사된 뒤에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털어놨습니다. 사의를 밝혔지만 F4로 불리는 금융당국 수장들이 말려서 일단 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야당이 주도했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을 넣는 상법 개정에 찬성 입장이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 막겠다는 소신 발언까지 불사해 정부 여당 내에서 너무 튄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이 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후 사의를 표명했었고 주위의 만류로 보류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제가 금융위원장 말씀드리니까 부총리님이랑 한은 총재께서 또 전화를 주시고 뭐 연락을 주셔갖고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네가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이렇게 말리시길래 아니 그래도 저도 공직자고 말이 뱉어놓은 게 있는데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내일 아침에 F4를 하자고 하시면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표 등 급한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F4로 불리는 금융당국 수장들의 만류로 잠시 보류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원장은 이어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후 만약 대통령이 현직에 복귀하면 직접 사의를 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어쨌든 임명권자가 대통령님인 이상 어떤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사실 할 수만 있으면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현명한 게 아닐까 이렇게. 이런 이복현 원장의 돌출 행동에 대해 함께 금융 현안을 논의하는 금융당국 수장들조차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상법 지금 개정하는 내용으로 그 선의의 어떤 그런 그 개정의 선의가 있죠.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느냐, 또 부작용 없느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 부작용이 좀 우려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서 저희들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 임기 만료를 2달여 남긴 이복현 원장의 돌출 행동에 대해 헌재의 판결 후 새로운 행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각도 존재합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최상목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이는 F4 회의가 열립니다.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상법 개정안에 직을 걸고 사의를 표명했다가 F4의 만류로 보류했다고 밝힌 이복현 금감원장이 다른 수장들과 만나는 자리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산업부가 곧바로 민관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합니다. 미국 측의 발표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업계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논의될지 관심입니다. 롯데리아가 오늘부터 버거를 포함한 65개 메뉴의 가격을 평균 3.3% 인상합니다.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에 추가 인상인데요. 커피, 초콜릿, 빵, 맥주에 이어서 햄버거까지 이런 도미노 가격 인상에 외식 물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 2달 연속 감소했던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지난달 소폭 반등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4,096억 6천만 달러로 전달보다 4억 5천만 달러 늘어났다고 밝혔는데요. 분기발 효과로 인한 금융기관의 외화 예수금 증가와 외화자산 운용 수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짙은 안개를 조심해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크게 떨어질 텐데요. 현재 지도에 노랗게 표시된 지역은 가시거리가 1km 안팎이고요. 붉은 지역은 2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듭니다. 앞차와 간격을 넉넉하게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서쪽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가끔 하늘에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오후부터 내륙 곳곳에는 약한 빗방울이 예상되고요. 경북 지역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4도 보이고 있고요. 대구는 3.4도입니다. 한낮이 되며 서울과 대구, 광주 모두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전국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바람도 강해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진행된 상반기 재보궐선거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산시 교육감으로는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5곳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여당이 1곳, 야당이 4곳을 차지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3명이 맞붙은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승자는 김석준 후보가 됐습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김 당선인은 지난 2014년부터 2차례 8년 동안 부산시 교육감을 지냈습니다. 당선 요인으로는 재선 교육감을 지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와 나머지 두 후보에게 분산된 보수 지지층 표심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김 당선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난 전임 교육감이 권위주의적이고 보여주기식으로 부산시 교육청을 운영했다며 정상화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교육 정상화시켜내고 부산을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확실히 만들어내겠습니다. 늘 관심 가지고 성원해 주십시오.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는 5곳 기초자치단체장도 함께 뽑았는데 여당이 1곳, 야당이 4곳을 가져갔습니다. 여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서울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로 불린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4명이 맞붙은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는 민주당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는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는 국민의힘 배나코 후보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 잇따라 승리했습니다. 여기에는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탄핵 정국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보수 진영의 결집도가 떨어졌고 중도층의 반발도 여전하다는 건데, 하지만 민주당 역시 전남 담양을 빼앗겨 마냥 웃을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번 재보선은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를 선출하지 않는 데다 탄핵 전국까지 맞물리며 비교적 조용하게 치러졌지만 예상외로 이변이 많았습니다. 보수 텃밭으로 꼽혀온 경남 거제와 부산에서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잇따라 승리를 거둔 겁니다. 특히 거제시장의 경우 민주당은 2018년 단 한 차례 승리했을 뿐 당선자를 거의 배출하지 못했던 지역임에도 6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경기도의원 선거도 예상 밖 결과였는데 2022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가 61.4%를 득표했던 곳에서 이번엔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총선 당시 해당 지역에서 낙선했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불법 계엄에 대한 심판이란 평가를 SNS에 남겼습니다. 실제 이번에 야권이 선전한 배경엔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에 보수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 완승이었다고도 할 순 없는데 안방으로까지 거론되는 호남 지역 전남 담양군수 자리를 조국혁신당에 뺏겼기 때문입니다. 경쟁을 하면 더 지역 발전이 있다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염원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당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지만 혁신당이 지역 일꾼론을 강조했던 데다 표차도 1000표 미만에 그쳐 적절치 않은 지적이란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산불, 이 산불은 꺼졌지만 그 상흔이 정말 큽니다. 지난달 하순 날씨를 보니까요, 고온과 건조, 강풍이 이례적으로 강했습니다. 게다가 초여름 더위와 북극 한파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극심한 날씨 변동의 원인은 역시나 기후 변화였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동안만 31건의 산불이 났던 지난달 22일. 특히 3건은 대형 산불로 확대했고 그 가운데 하나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이른바 괴물 산불이라 불린 경북 의성 산불은 사람이 뛰는 것보다 빠른 시속 8.2km로 확산해 피해 면적이 4만 5천여 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크게 확산한 건 고온과 건조, 강풍이라는 3가지 악조건이 겹쳤기 때문으로 지목됐는데 기상청 분석 결과 지난달 기후 특성이 이례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하순 전국 평균 기온은 10.9도로 역대 3번째로 높았습니다. 전국 37곳에서 3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이상 고온도 9일이나 나타났습니다.
대형 산불이 잦았던 21일에서 26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산불이 발생한 경북 지역은 강수량이 0mm에 그쳤으며 상대 습도는 평년보다 15%포인트나 낮았습니다. 이에 더해 3월 하순 안동 하회마을과 의성 옥산면, 단북면에서는 기상 관측 이래 3월 1 최대 순간 풍속을 기록하는 등 심한 강풍까지 몰아쳤습니다. 지난달 하순에는 한반도 남쪽의 이동성 고기압이 느리게 지나간 가운데 북쪽에는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큰 기압차로 강한 서풍이 불었고 그 영향으로 이상 고온과 건조함이 지속되었습니다. 3월 하순의 초여름 더위와는 반대로 중순까지는 북극 한파로 강추위와 눈폭탄이 쏟아지며 한 달 동안 봄, 여름, 겨울이 뒤섞였습니다. 기상청은 이렇게 극심했던 날씨 변화와 잇따른 이상기후의 근본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꼽았습니다. 또 앞으로는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기후변동이 잦을 걸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시나리오도 관심입니다.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 결론이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지만 파면되면 즉시 관저를 비워야 하고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현재 탄핵 심판 결정은 이의 제기 절차가 없어 주문 선고 시점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헌재의 기각 결정 후 곧바로 청와대에 출근해参모들과 오찬을 하며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소추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각종 권한도 모두 회복됩니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면 곧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헌재는 결정문 첫 장에 11시 21분이라는 선고 시각까지 적으며 파면 시각을 못 박았습니다. 당시 관저에서 선고 생중계를 지켜봤던 박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 이후 곧바로 이사 준비에 나섰고 사흘 만에 삼성동 사저로 복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지금의 한남동 관저를 비워야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5년 동안 공직 취업도 제한됩니다. 또 형사상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공소장에서 빠졌던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분간 사면이나 복권도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형법상 자격을 회복하더라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받지 못할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며 취임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탄핵 심판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임부터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 지난 3년의 주요 기록을 한동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번영과 평화로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며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취임 직후부터 한미동맹 강화 등 외교안보 행보에 나섰지만 미국 방문 중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으로 일부 언론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당내 분란이 일고 정부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 등이 겹치며 취임 첫 해 지지율은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연금과 의료, 교육, 노동의 저출생까지 이른바 4+1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며 정책으로 반등을 시도했지만 21대 총선에서의 여당 참패로 국정 동력은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거대해진 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 발의, 여기에다 행안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등을 줄탄핵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화나 타협 대신 거부권으로 맞섰고 극한의 대치 속에 협치는 길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육성 통화 녹음이 공개되자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인했지만 지지율은 1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불가할 수도 없고 결국
정치적 최대 위기 속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지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가 정지됐고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 변론 등을 통해 계엄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 명운을 결정할 헌재의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4월 3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찰이 헌법재판소 인근을 진공 상태로 만들었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 여의도와 용산, 서초동까지 방어벽을 칠 예정입니다. 오늘도 지도로 함께 보겠습니다. 경찰은 내일 서울 도심 전역에 기동대 210개 중대 약 12,600명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곳은 역시 헌재 주변입니다. 국회가 있는 여의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용산, 또 법원과 검찰청이 몰린 서초동에도 경찰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시위대들이 선고 직후에 행진하거나 습격할 우려가 있는 곳들입니다. 광화문 도심에는 유동기동대 30개 부대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집회 상황에 따라서 위치를 옮겨가면서 유동적으로 움직일 예정입니다. 광화문 주요 외국 대사관 경비도 강화할 예정이고요. 시위대 차벽 무력화에 대비한 훈련도 계속 실시 중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의 경호 인력도 내일은 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었죠. 그런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어야겠습니다. 네, 폭력사고나 무력 충돌이 없어야 할 텐데 탄핵 찬반 집회는 점점 난폭해지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헌재와 광화문 일대 119 구급 출동이 100건을 육박했다는 국민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집회 관련 신고 내용 3건 가운데 한 건은 기력 저하 등으로 인한 쓰러짐이었습니다. 시위대 간 폭력과 다툼, 낙상과 부상 같은 외상사고가 각각 17건이었고요. 그 다음이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 우려 순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전엔 헌재 일대에서 집회 관련 출동을 나간 적이 없다고 종로소방서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전국이 이어지고 또 헌재 선고까지 늦어지면서 집회가 격해지고 신고도 급증한 겁니다. 반대쪽 시위대가 눈을 찢었다, 일행이 폭행당했다 같은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3일절에만 신고가 26건 들어왔고 계란 투척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0일에도 15건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 당일인 내일은 서울 도심에 정말 많은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되고 있죠. 압사사고, 응급사고를 막기 위해서 소방도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경향신문입니다. 산불은 꺼졌고 이제 피해 복구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주택과 시설이 입은 피해까지 반영한 피해 규모, 피해액 산정도 따져봐야 하는데 이번에 훼손된 산림의 공익적 가치만 따져도 무려 2조 원에 달한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토의 산림 면적은 630만 헥타르, 헥타르당 공익적 가치는 약 4,110만 원입니다. 물 저장 기능과 생물 다양성 보전, 대기질 개선 등의 가치를 포함한 건데요. 4만 8천 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탄 걸 고려하면 이번에 약 2조 원이 재가된 겁니다. 이번 산불로 전수한 주택만 3,588채입니다. 여기에 각종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도 있죠. 산림을 제외한 피해 규모만 수천억 원에 달할 걸로 분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의 문화재와 유적, 관광 명소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죠.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산불 피해 지역이란 이유로 방문을 꺼린다면 지역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지자체들은 관광객들이 피해 지역을 많이 찾아주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4월 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관중 사망사고로 하루 멈춰섰던 프로야구가 창원 NC파크를 제외한 전국 4개 구장에서 재개됐습니다. 검정 리본을 달고 묵념으로 시작한 경기는 추모 분위기 속에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지난 29일 사고에 대한 애도 문구가 전광판에 나타나자 그라운드 위의 선수들은 물론 더그아웃과 관중들도 고개 숙여 묵념합니다. 양팀 선수들은 한쪽 어깨에 검정 리본을 달아 추모의 뜻을 더합니다. 야구장 구조물이 떨어져 한 명이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로 하루 동안 일제히 멈춰섰던 프로야구는 응원단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다시 리그를 이어갔습니다. KBO는 경기가 열리는 4개 구장에 대해 경기 전 안전 점검을 진행하며 재발 방지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프로야구가 작년부터 최다 관중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더 안전 점검에 꼼꼼하게 해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야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서울 잠실에선 8회 말 키움 포수 김재현의 송구 실책으로 결승점을 뽑은 두산이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7회에 등판한 이영하가 2이닝 동안 삼진 5개를 곁들이며 키움 타선을 봉쇄해 승리를 챙겼고 김태견이 한 이닝을 깔끔하게 지우고 시즌 3번째 세이브를 챙겼습니다. 광주 원정에 나선 삼성은 8회 터진 박병호의 결승 2타점 적시타로 홈팀 기아를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롯데는 대전에서 정훈과 윤동희의 홈런포를 앞세워 한화를 누르고 시즌 첫 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개막 뒤 7연승을 달리던 LG는 선발 에르난데스가 1이닝을 채우지도 못하고 8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오면서 KT의 시즌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일제히 내림세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잔이 진행되면서 오름세로 돌아서서요. 최종적으로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 상황을 보면은 하루 거래에서도 변동폭이 아주 큰 모습이 자주 연출됩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은 이런 상황은 한동안 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트럼프의 관세 발표 이후에 주요 종목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간밤의 가장 큰 뉴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25%, 중국에는 34%, 유럽에는 20%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겼는데요. 이 발표는 장 마감 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이 내용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니고요. 당장은 불확실성 해소와 정책의 명확성을 기대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 간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거래에서는 급락을 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간밤에는 고용 지표도 있었습니다. ADP, 고용정보업체인데요. 이쪽에서 발표한 3월 미국 민간 기업의 고용 상황입니다. 15만 5천 건 한 달 전보다 늘었습니다. 2월보다 증가폭이 대폭 확대됐고요. 시장의 예상치도 많이 웃돌았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나올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전기차 기업들의 실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안 좋았습니다. 테슬라의 1분기 차량 판매량, 이거는 33만 7천 대였는데요. 1년 전보다 13%나 줄어든 수준입니다. 전기차 시장 자체가 어렵고요. 중국 기업의 공세가 대단한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 CEO는 정치 활동으로 비호감을 쌓고 있으니까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 이쪽은 판매량이 36%나 줄었습니다. 다만 리비안 주가는 폭락한 반면에 테슬라 주가는 올랐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요.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에서 트럼프가 곧 머스크가 그만둘 것이라고 측근들에게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온 영향입니다. 다만 백악관은 이 보도를 부인했으니까 조금 더 이 여파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 세계 최대의 전자 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을 꼽아봤습니다. 간밤의 주가 2% 상승을 했는데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이 오름폭보다 훨씬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간밤에 주목할 뉴스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아마존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인수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틱톡은 미국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가 안보 같은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죠. 그래서 미국 정계에서 틱톡 금지법이 만들어졌고요. 미국 내의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실제 인수까지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그리고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아직은 불확실성이 많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아마존이 실제로 인수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트럼프에게 좋게 보이려고 신용만 하는 건지도 아직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불확실성의 시대가 된 셈인데요. 역시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번 상호 관세 여파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대응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200m 앞도 내다보기 힘든 곳이 있는데요. 앞차와의 간격을 넉넉하게 둬야겠습니다. 또 한낮에는 따뜻하지만 아침 저녁으론 여전히 쌀쌀합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옷차림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안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지도에 노랗게 표시된 지역은 가시거리가 1km 안팎이고 붉은 지역은 2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듭니다. 기온이 낮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지역은 지면에서 안개가 얼어 살얼음이 생기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서쪽을 중심으로는 공기도 탁합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엔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오후부터 내륙 곳곳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4도, 대구는 3.4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 광주 모두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전국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며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면서 건조주의보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여전히 경북 지역에는 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화재 사고 위험이 높으니까요. 계속해서 경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3분 뒤에 뉴스타트가 계속됩니다.